다시 한번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좀 더 집중을 해본다면 행보를 좀 짚어봐야 되겠죠.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나주의 수해 피해 현장을 찾은 것도 눈에 띕니다. 호남인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까지 표시하고 싶다. 사실 호남 지역의 당원들의 당심들이 이번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호남의 민심을 얻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유의미한 행보라고 보고요. 특히나 또 어제 오늘 사이에도 호남 지역 폭우 피해가 막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계속 해왔던 것도 좋은 전대 전략이었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영남이 뿌리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호남이 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중시하고 또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는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 보고 이번 전대에서 사실 국회의원 대다수는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일종의 명심이 거기 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고 근데 당원의 힘으로 국회의원들의 힘을 이긴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정청래냐 박찬대냐를 떠나서 이렇게 풀뿌리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의 힘을 이기는 것 자체는 저는 정치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호남에 대해서 계속 애정을 쏟는 거는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죠. 다만 반대로 국민의힘의 지도자들이 영남이나 대구를 가면 언론에서 좀 혹평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어떤 집토끼라 할 수 있는 전통 지지층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모든 정치가 출발하는 거고 집토끼를 추스린 다음에 우리가 산토끼라고 하는 충청권이나 수도권의 스윙보터를 잡으러 갈 수 있어요. 집이 다 털리면 새로운 땅 문서 하나 더 얻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금고 다 털려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소위 말하는 본진, 전통 지지층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당원 중심의 정치 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정치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게 국민의힘 얘기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또 나올 얘기긴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당심이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원 숫자도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 전에 당원으로 가입해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110만 명이에요. 국민의힘은 아마 당원들 다 합쳐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일반 당원까지 합하면요 250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색만 가지고 될 수는 없는 정당이 이미 돼버린 거고요. 특정 예를 들면 명심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찍어라, 그런다고 가지고 찍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박찬대 의원이 명심을 가져갔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 정청래 의원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선했었잖아요. 그때도 서영교 의원이 명심에 더 가깝다고 했거든요. 근데 김병기 의원이 돼요. 그 전에는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 추미애 의원하고 붙었을 때도 명심은 추미애 의원 쪽에 더 가까이 갔다고 얘기했는데도 장심이 그걸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똑같이 민주당하고 비교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국민은 너무 편향돼 있고 당원 숫자도 적어요. 그리고 영남이 너무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지금 정청래 의원이 호남을 간 거는 물론 호남을 보듬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민심을 보듬는다고 하는 의미가 더 많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수도권화 돼버렸어요. 수도권 정당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부 언론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역할 분담해서 맹목적으로 충성할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의 기류를 잘못 읽고 하는 것이다. 당원들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민주당의 성격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 질문 원래는 드릴 질문이 사실은 정책위의장, 그러니까 당 인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무총장도 그렇고 정책위의장. 왜냐하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워낙 논란이 됐던 진성준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제 한정혜 의원이 임명됐는데 이 인선의 의미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예. 그러니까 당심이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의 민주당이 갇혀서 민심이랑 멀어지는 거 아니냐. 많은 보수 언론들이 좀 지적하고 진보 언론들도 같은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일종의 좀 프레임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당원들이 이른바 뭐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당원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당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리고 당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나 아니면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기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면은 이진숙 후보자도 지명 처리 안 했겠죠. 강선 후보자도 자진 사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안에서 막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와글와글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해가는 과정들을 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의사소통이 가능한 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한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끌고 가기 어렵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는 이 하나의 특성이 이제 다른 당 대표도 그렇지만 당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의심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마음이 주로 당심에 영향을 거꾸로 미쳐요. 그게 국민의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의심이 당심에 밀렸잖아요. 당심이 끌고 가버렸거든요. 이 얘기는 정청래 의원이 당에 그만한 기반이 없다는 뜻이에요. 당원들이 곧 정청래 대표의 힘인 거예요. 의원들이 안 도와주면 정청래 대표는 원내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들, 지금 정책의장이나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일종의 탕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가깝지 않으면서도 양쪽에 두루두루 서로 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 조승래나 한정혜 이런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을 운영할 때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서 내 마음대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운영이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걸 이번 인선에서도 보여줬다고 봅니다. 현 총관 참배 후에 작성한 방명록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유능한 민주당 되겠다, 더 강력한 민주당 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거기에 인해서 덧붙이기를, 그러니까 3대 개혁이 있습니다. 언론, 검찰, 사법개혁에 대해서 추석 전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장해찬 평론가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경 기조로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 싸워야 되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싸울 수 있는 명분과 판이 열리는 게 그나마 야당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서요. 내심 제가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과 이야기해보면 정청래, 박찬대 중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게 국민의힘에게 역설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107명의 의석이 적은 의석은 아니고 개헌 저지선이긴 합니다만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기에는 역부족인 의석이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미지대로 좀 더 강경하게 속도를 내면서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들을 막 밀어붙이면 오히려 국민 여론에서 반발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야당이 뭔가 필리버스터를 하든 싸우든 언론과 국민이 관심 안 가지면 굉장히 초라해지는데요. 그걸 정청래 의원의 성격상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라는 거. 막 굉장히 모진 말이나 언론이 좋아할 만한 날선 언어로 공격을 할 텐데, 그럼 이제 각이 서고 반대편에서 싸우는 야당 의원들에게도 조명이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낫다라는 냉정한 분석도 당내에서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역할이 매우 커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정부를 운영하면 목표가 있어도 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일단 오늘 노란봉투법을 이달 말로 미룬 것도 저는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는데, 그 재계나 경제계에 여러 가지 불안이나 불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수정도 해야 되고 번복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했다라는 평가를 듣겠습니까? 막상 국정을 운영하려면 진보 진영이나 열성 당원들의 마음대로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데 당대표가 자기보다 더 빨리 막 달려나가면 그걸 또 적절하게 제어하고 달래는 게 또 아마 대통령실에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주어지는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데 뭔가 사고 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 보이는, 네. 말을 워낙 세게 하시니까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되면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막 세게 받으면 내부에서 단결이 잘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최대 리스크인데 정당 해산했다고 덤비면 우리가 해산당할 수 없으니까 일단 힘을 합치자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또 우리 민주당이 싸워주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의원이었을 때는 발언도 좀 수위가 높고 세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당 의원들하고 대화 안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야당 의원들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좋은 의원들도 있었어요. 이른바 찐윤이라고 불리는 의원하고도 제가 항상 방송 같이 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요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지위 위치에서 어떻게 발언해야 되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중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야당을 공격했던 그런 식으로 발언하나? 그거 아마 안 할 거예요. 오늘 최고위원회 공개회의 때 한번 발언한 거 보세요.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처럼 약간 희화시키거나 유머스럽게 발언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할 거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한테 일종의 투쟁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개혁하는 것, 그게 바로 유능한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사법, 언론 개혁하는 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당원들의 바람이 이렇게 투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하려고 할 거예요. 하는데 국민의힘만 상대로 보면 상대로 보고 협상을 하면 아마 건건이 부딪히거나 건건이 발목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국민을 보고 개혁해라.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타이밍을 조절하든 국민을 설득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게 곧 속도 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설득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땐 설득이 아마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9%일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 정도면 해도 돼, 해. 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나오는 여론의 흐름이 어떤지를 좀 잘 살피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개혁 작업을 할 때 그냥 어느 날 뚝딱 하면서 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본회의 상정할 정도의 준비는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본회의 상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기 과정을 밟는 모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야당을 압박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야당의 의견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은 개혁의 성패는 국민의 동의를 얻느냐 못 얻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얘기인데 업무 시간에 한 거 그거 자체도 이제 비판의 대상에 올라왔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해명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보좌관의 전화기를 잘못 가져가서 그걸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 되는 게 첫 번째, 보좌관의 전화기를 가져간 거 뭐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실수로 전화기가 비슷해서. 그러면 남의 전화기인지를 확인하면 열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남의 전화기를 가져갔다고 쳐요. 예.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니까요. 열어볼 수까지는 있죠. 또. 그렇죠. 그런데 저 열어봤더니 다른 사람 전화예요. 그럼 놔둬야죠, 가만히. 그렇긴 하죠. 예. 그거를 열어가지고 뭐 다른 행동을 하고 특히 주식 거래를 하려면 뭐 비밀번호 이런 것도 집어넣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주식을 안 합니다만 앱을 열려면 그래야 되는 걸 잘 은행이랑 알고 있는데. 비슷하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 열었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해명 자체가 대단히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전화기가 아닌 걸 확인하면 바로 전화기를 놔두고 나중에 교체를 하든지 바꿔야 되죠. 예. 그게 상식적인 행동이지 거기 앉아가지고 그걸 계속 주식 거래를 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춘석 의원이 왜 그런 해명을 했는지 물론 뭐 본인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다.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이다. 그러니까 거짓말 논란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춘석 의원은 당에서 민주당에서 탈당도 했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직까지 내려놓게는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계좌가 아니라 내 증권 계좌가 아니라 보좌관의 계좌였다. 이 부분이 도대체 납득이 안 돼서 잘.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팩트에서 이제 사진 촬영을 했던데 예. 아주 디테일하게 촬영을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이제 그 촬영을 하다 보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계좌주 이름도 나오고 예. 몇 주씩 거래하는지 주식을 거래하고 어떤 종목을 거래하고까지가 다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계좌로 그렇게 한 게 본인 해명대로라 본인 해명 아주 좋게 해석하자면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을 생각해서 그 와중에 보좌관이 바쁠 걸 생각해서 보좌관 대신에 주식 투자를 해줬다? 그럼 뭐 미담일 수도 있겠으나 그런 국회의원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앞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보좌관 자기 폰에 당연히 주식 앱을 이제 넣은 거고 계좌는 이제 보좌관 차명 계좌로 해서 차명 계좌. 차명 계좌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차명 계좌인데 비밀번호는 자기가 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서 거래하는 것으로
밖에 이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요즘에 이게 뭐 국민들이 대부분 다 이 휴대폰 가지고 주식 거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해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래서 이게 그 뭐 예전에 뭐 옛날같이 뭐 주식이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 같았으면 좀 이 설명이 먹혀들었을 텐데 전혀 먹혀들 수가 이제 없었다 하는 거 하고, 그런데다가 그 종목도 본인이 다 관련된 그 종목을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부과장이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예. 이제 해촉이 예. 되긴 했던데 거기서 또 AI 특위를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일주일 전에 7월 30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때 공약했던 AI 국민펀드 100조 이거 빨리 만들어라 지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 그 주식 투자한 날 정부 부처에서 대표적인 AI 그 업종까지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대통령은 펀드 조성하라 그러고 나서 관련 부처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 투자 대상 종목을 이제 설정을 한 거죠. 어떻게 예. 보면.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제서야 그 종목을 또 여당의 중진 의원이 그것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관련 일을 하시는 그 분과위원장께서 직접 매입을 한다. 예. 이거 완전 그 무슨 주식 뭐 무슨 그 여의도에 흔히 있는 작전 세력처럼 움직인 거잖아요, 거의. 예. 제가 보기에 뭐 이게 작전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게 정황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흐름상을 보게 되면 예. 다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여당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기도 했고 많이 놀랐을 거고, 아마 무엇보다 대통령실에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이 100조 이 AI 펀드 조성에도 영향을 미치겠다 이 생각을 아마 했을 거고요. 그래서 곧바로 지금 이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로 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이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최진병 교수님, 네. 예. 경찰이 아마 수사를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엄정 수사라고 직접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고 나서 계속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충족이 돼야 돼요. 투명한 거래가 충족이 돼야 돼요. 불법적인 거래라는 주가 조작이라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누가 주가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주식에. 코스피 5천 시대 가겠다고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서 거기에 올인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찬물을 끼얹는 거죠, 이게. 아니 주식시장이 불투명해지거나 아니면 뭐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주식시장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이거는 정말 패가 망신할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민주당 의원이든 뭐든 관계없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물론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게 드러나겠죠. 예. 지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경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정말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본보기가 돼야 다시는 주식 가지고 장난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이런 일 없어지지 않겠어요? 예.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어떤 결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을 고리로 해서 모두 일치 단견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모두 한마디씩 내놨고 민주당의 그 반응도 대응도 참 궁금했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평가들 좀 있긴 하네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이제 이춘석 의원 이제 탈당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들이 막 나왔냐 하면, 아니 강선우 의원은 그렇게 싸고 감싸고 뭐 자기가 같이 비를 맞겠다는 둥 그렇게 보호하더니 왜 이렇게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갑자기 확 자르냐, 자기 계파가 아니라고 그런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먼저 얘기가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림 자체를 다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그쪽에서 시그널이 먼저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이건 뭐 보호하고 자시고 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아마 판단이 내려져서 지금 어저께 굉장히 강경하게 또 대처도 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고 이춘석 의원의 이 악재가 민주당에게는 참 악재지만 우리에게는 호재다 이렇게 봤는데 최진봉 교수님 법사위원장 자리에 추미애 의원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추미애 의원은 사실은 이제 뭐 선수로 보면 뭐 위원장 할 것보다 훨씬 이제 위에 계시죠. 국회의장을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법사위가 이런 이제 이춘석 의원의 사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선명하고 무게감 있는 분을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직접 요청을 했고, 그걸 이제 추미애 의원이 받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추미애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저는 이제 뭐 잘했다고 생각해요. 또 추미애 의원이 경륜도 많으시고, 또 아시는 것처럼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추미애 의원은 쓴소리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전에 다른 위원장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 반대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예, 한번. 기억나요. 예, 기억나시죠? 법사위원장 자리, 아니, 위원장 법사위가 아니고 다른 위원장이었어요. 환경위원장이에요. 예, 아무튼 뭐 한동희 예. 위원장이었나 그랬던 것 예. 같은데 그때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 반대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그 좀 자기 소신이 강한 분이에요. 그때 추미애는 못 말려. 뭐 그런 얘기가 당내부에서.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도 좀 뭐 추미애 위원장이 저는 중립적으로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위원장의 역할을. 그런 점을 좀 기억하시고 비판보다는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우를 피하려다가 봄을 만난 것이 아닌가. 예, 내부에서 탄식도 나온다는. 글쎄요, 오히려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추미애가 추미했다 이런 말 굉장히 유행 많이 했잖아요. 드루킹 사건도 이분 덕분에 다 파헤쳐져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이 감옥소를 가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기도 했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몰아세우는 바람에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신 분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 또 이번에 또 나서셔가지고 또 무슨 또 일을 또 벌이실지 약간 기대도 되면서 약간 걱정도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켜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법사위 풍경이. 오늘 있었던 정치 시사 현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